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말하다의 김범수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고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고전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근대 정치 사상의 대표적인 고전,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정치와 관계되어 있다. 정치의 우위를 신조했던 루소가 정치의 원리를 심도 있게 다룬 책. 루소는 이 책에서 일반 의지와 사회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 주권과 혁명권을 인정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네, 오늘의 고전은 바로 루소의 사회 계약론입니다. 루소 하면 뭐 어떤 걸로 유명하죠, 교수님? 루소 하면 그 제네바 출신의 그 어떤 촌뜨기 교육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허이 씨는 어떤 게 떠오릅니까, 루소 하면? 저는 팔방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악 이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연애 편력도 자랑하고요. 루소의 초상화를 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것도 외모와 관련이 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두 분이 루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루소에 관해서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도 루소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루소는 1712년에 태어났는데요. 그 아버지 이삭 루소하고 어머니 슈잔 베르나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산후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할 수가 있는데 루소의 어머니의 그 아버지로 알려진 분이 제네바에서 좀 유명한 그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미니스터를 목사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그 제네바 공화국의 장관을 지내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랑가라는 그 부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루소는 왕자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사상가들이 또는 혁명가들이 루소를 제3계급의 대표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루소의 처음 출생은 조금 부유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인류를 사랑한 사람.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치부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자기가 가진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뽐내기 마련인데 루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루소는 정말 이 책을 쓰기까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은 건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루소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회계약론도 그렇고 다른 책들 보면 중간중간에 서로 좀 모순되는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석자로서 해석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루소가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루소는 고백록에서 이제 고백록의 이제 진위 여부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고백록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이제 교육학적 용어로 치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정말 잘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루소는 처음에는 한 책을 읽어갈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해할 때까지 도서관에 모든 책을 뒤져서라도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몇 페이지 읽지도 못했는데 도서관 책을 다 뒤지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자들이 다른 사람의 책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때는 일단 다른 책들을 찾아보기 전에 일단 저자가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만 알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깨우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루소는 그렇게 끊임없이 성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자기 스스로도 끊임없이 성찰을 해서
이것이 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또는 일반적인 생각이라 본인의 생각마저도 이제 이 과정을 끊임없이 거친 후에 비로소 책을 쓰기 시작한 게 하게 학문예술론, 인간불평등 기원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루소 안에는 분열된 자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책이 장작 그 루소를 심판하다라는 책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서 네, 비판을 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따로 어떤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럼요. 스스로 계속 대화하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루소는 스스로 학교를 가지 않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읽고 쓰는 법 이런 걸 다 깨우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백과전사학파 안에서 활동했던 작업이 뭐냐면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보법으로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보법을 만들기도 했던 뭐 천재적인 사람이고 연주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요. 또 기회가 좋았던 거는 그 바랑 부인의 그 집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유럽에서 개인이 소장한 책들 중에는 가장 뛰어난 도서관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그 뭐 지니어스 천재이기 때문에 물론 플루타르크 영웅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그 독창성 이런 걸 굉장히 또 뽐내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루소의 오늘 이 사회개혁론을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시대적 배경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당시 프랑스 경제 상황은 이제 루이 14세가 왕위 계승 전쟁 등과 같은 그 전쟁 수행을 하고 무리하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양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많은 낭비를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그 런던 경제 대학교의 헨리 힉스라는 교수 말에 따르면 3억 6천만 프랑이라는 이제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루이 14세는 그 각종 그 전쟁 수행이라든가 외교적 행사에 돈을 쓰기 위해서 계속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수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게다가 프랑스 경제 상황에서는 아직 그 봉건제적 그 제도가 남아 있어서 도시와 도시 간에서도 공무를 이렇게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 특히 농민들은 엄청난 이제 조세 부담과 빈곤 속에서 이제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대적 배경이라기보다는 루소 개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루소가 학문예술론을 쓰면서 당시에 문명인들이 가진 도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쓰면서 불평등이 자연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 1755년에 또 정치 경제론이라는 책을 백과전서에 이제 수록하게 되는데 그 루소가 정확하게 정치 제도론을 언제부터 집필을 하려고 생각했느냐는 이제 아무리 고백록을 찾아봐도 정확한 시기는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1755년에서 56년, 57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은 그 커다란 정치 제도론의 일부인데요. 가장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고 가장 훌륭한 시민을 만들 수 있는 정부 형태, 국가 형태는 어떤 것일까? 이거에 답하고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쓰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황, 저희가 아는 그런 상황들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일단 사회계약론이란 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계약론은 이제 1권, 2권, 3권,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이 대략 8, 9장 정도 그리고 3권 같은 경우는 18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사회계약론. 1권에서는 사회계약의 원리를 설명했고
2권에서는 법과 입법 체계에 관해 이야기했다. 3권에서는 정치 체제에 대해 설명했고 4권에서는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취급하고 있을 수 있는 법률을 취급하면서 시민적 질서 속에 합법적이고 확실한 통치상의 규칙이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사회계약론이 카멜레온 같은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도로 사회계약론을 읽는가에 따라서 다채롭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곱씹어서 봐야 자기가 그 루소의 의도가 이렇게 쓱 드러나는 입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매지가이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워낙 방대한 데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회경론에 대해서 뭐 루소의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처음에 펼치잖아요. 약간 통쾌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치에 관해 쓰다니 군주나 입법자라도 되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다.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 쓴다고 대답한다. 문학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네가 시 쓰고 네가 소설 쓰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그런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정치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판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론이라는 것이 근대 이제 정치사에서 등장을 했을 때 홉스의 그 사회계약론과 또 로크의 사회계약론과는 완전히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 루소의 이제 계약론을 좀 분명히 보실 텐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루소 사상을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항권이라는 용어를 키워드로 해서 말씀드리면 홉스가 자기의 생존을 위협할 경우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로크는 조금 더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 저항권을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정도 조금 강화된다면 루소는 국가마저도 자기가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저항권을 강하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예, 가장 강하게. 왜냐하면 루소 입장에 따르면 국가를 세우는 일반 의지의 자기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주권자로서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주창된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전 자연 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이 문제가 좀 명확해지려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루소의 일반 의지를 개별 의지나 전체 의지와 좀 분할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의지를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일반 의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지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말 그대로 치면은. 그런데 이제 루소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의지라는 것 자체가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짬뽕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짜장 먹을 거예요. 이게 의지가 벌써 발현된 겁니다. 아기가 아빠 배고파 해가지고 그럼 아빠가 치킨 시켜줄까? 그랬을 때 아이가 싫어. 여기 의지가 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소에 있어서 의지는 사실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얘기할 때 의지라는 말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자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외부의 강요나 방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그걸 거부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유를 실현하고 할 때, 자유 의지를 실현하고 할 때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인들, 상공인들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사상 뭐 일반 평민들도 그렇고 각자가 자기의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가장 최대로 이걸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군주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치적인 권력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리버럴리즘, 루소는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인간관, 루소의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루소는 그 모든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있고, 아, 예, 그다음에 본성 자체가 본성에 예. 있고, 거기에 동정심이 있고, 아, 제3자에 대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발현하거나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마음. 그런데 이제 루소는 자연 상태의 자연인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정심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루소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이제 자유를 발현하려고 할 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뭔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이 이제 일종의 조정 장치처럼 돼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뭐 이거 성선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인간의 그런 마음은 관점이 선하다. 좀 네네,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성이 이 동정심을 좀 잠식을 해서 자기 이익을 우선하게 만든다. 아. 예, 자기의 자유를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제 학문 예술론에서 비판한 것이 그 이성을 잘못 사용한 학문, 또 그 학문이 계속 사람들의 이기심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사회 제도들. 아. 예.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자유의 크기가 같다면은 사실상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하고 힘이 같으면 평등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줄 수 있는데 이게 우열 관계가 생기면 이건 불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사회 제도가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주제이니까. 예. 그래서 그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뭐 강자의 권리라든가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에게 쓴소리를 푹 찌르는 거죠. 루소가. 루소가. 아. 네. 강자의 권리 또 뭐 그 왕권 신수설 같은 얘기들 다 이제 루소는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또는 파괴할 수 있는 네. 정치적 원리가 뭐냐 이제 아. 그거를 이제 루소가 쓰고 싶었고 따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바닥에는 이제 모든 사람의 이제 자유의 신장인 신장.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루소가 생각하는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아. 그럼 이러한 그런 이론들이 민주주의 어떤 제도와 또 이념과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그 문제는 법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아. 예. 루소는 자기가 법을 정하고 그 법에 자기가 스스로 따를 때, 그때는 결국은 자치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주체성을 갖는 그때이고 또 그래야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유롭게 태어난 그 원래의 의미에 부합한다라고 루소는 봤다는 겁니다. 근데 루소에 대해서 보통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그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루소의 일반 의지가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것과 그 제도가 좀 이렇게 구현되는 어떤 지점을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직접민주주의를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이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에 의해서 공공인격, 그 공공인격을 이제 리퍼블릭이라고 이제 루소는 표현하고 있는데 국가입니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계약 당사자들이 이 모인 회합을 사실 의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의 행사는 결국은 그 본인들이 지켜야 할 자유의 제한 정도도 이제 본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법에 따를 때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또 스스로 주체성을 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의 본질은 입법권의 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들, 사회계약의 계약 당사자들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 안에서 각 생겨난 거대한 공공인격, 주권자로서의 공공인격에 자기도 하나의 부분으로서 입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루소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 이제 우리가 이념이라고 할 수 흔히 있겠습니다. 규모의 그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제 규모의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과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루소는 어떤 또 다른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루소는 사회계약론 3권 12장에서 대규모의 국가에서 인민이 입법체에 모두 모이는 것은 환상이다. 그렇죠. 네. 루소는 여기서 디마크라시라는 표현을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데요. 민주주의 이념이 아니라 이제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데 민주정은 루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권하고 집행권을 동시에 가진 거. 그러니까 입법권자가, 그러니까 주권자가 집행권도 동시에 갖는 정부. 그리고 시민보다 집행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행정관이 더 많은 다수인 정부를 민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민주정이 실현되려면 일단 매우 작은 규모의 국가여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 사치나 뭐 이런 낭비 이런 부덕한 일들이 없어야 하고 등등의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신이라면은 민주정을 할 수도 있지만 루소가 보기에 아까 인간관도 있다시피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정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계약을 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입법권을 이제 주권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민주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민주정을 만드는 데에는 루소는 부정적입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아즈마 이로키가 일반의지 2.0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루소가 이 책에서는 인민이 전체 모인다는 건 환상이다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활발해진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이라는 것이 충분히 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소가 어떤 충분한 정보의 공유라는 것을 그 일반의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시대는 물론 어떤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클릭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화된 무의식으로 일반의지로 작동하면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가 열릴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또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일반의지 2.0을 읽으면서 계속 예전과 오늘 그 민주주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 함정을 루소는 이제 사회계약론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 일반 의지냐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루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전체 의지이지 일반 의지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모든 의지는 다 각자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사적 이익의 추구, 자유의 확대. 근데 그걸 전부 모아봤자 그냥 전체 의지일 뿐이지 그 안에서 모두 공동의 이익, 공동의 자유, 공동의 힘에 기여하는 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이야기 나누지 않고 지나갔던 일반 의지가 무엇냐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되는데요. 그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그러니까 홉스의 전쟁 상태 때문에 모두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는 이제 루소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보다 외부의 압력이 더 클 때, 그럴 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멸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소가 이들에게 바꿔야 할 제안으로서 공동의 힘으로 모든 연합자, 사회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과 생명, 뭐 생명은 이제 붙이진 않았습니다만, 을 보호하면서도 그 이전처럼, 그래서 전체의 한 부분이 되면서도 그 이전처럼 자유롭게 남는 그런 연합 형태, 그런 정치체를 찾아라.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 속에는 공동의 힘으로, 그다음에 공동의 이익을, 또 공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의지의 총화가 일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걸 전부 모았다고 해가지고 일반 의지가 아니고요. 루소는 공익의 핵심적 개념을 일반 의지라 표현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와 상호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계약에 의해 성립된 공적 인격이 곧 일반 의지라고 이야기했다. 일반 의지란 이기적인 개인의 독립성과 사익성을 버리고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시민의 의지, 시민에 의해 제정된 각종 법규범 등을 뜻한다. 민주정, 또 귀족정, 군주정, 뭐 혼합정부, 그다음에 공화정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입법권하고 집행권 사이를 어떻게 나누느냐, 또 구성하느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주란 한 일인에게 집행권을 다 이제 일만다고 하더라도 이 군주가 법에 따라 통치하면 군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수에게 맡기면 이제 귀족, 과두 또는 귀족.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민주정은 아까 이미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입법한 사람이 다시 또 집행도 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어느 정체도 딱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국민의 도덕, 또 경제, 또 환경 등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변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플라톤이 뭐 이런 정체가 가장 훌륭한 정체다 해가지고 이제 시민에게 얘기했다면 루소는 인민의 성향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정체가 영속될 수 있다. 인민의 성향과 예. 왜냐하면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지성에 의해서 인지되는 추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도덕이, 정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공화국의 모양을 또 성격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소는 정체하고 인민의 성향하고 이게 적합성이 있어야 최선의 정부가 될 것이고 그런데 루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도 입법을 하는 데에 적합한 덕과 자질을 갖춰야 되고 정체도 역시 그 법에 따라 통치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문제는 안 맞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루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권을 찬탈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단체가 끼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의원이나 대표자들인데요. 또 그래서 이제 루소는 그러니까 정당 지금으로는 이제 용어는 정당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부분적인 사회라고 할까요? 파벌들이 그 주권자하고 이제 정부 사이에 껴들어 있을 때는 이들의 의지는 일반 의지가 아니고 단지 그 집단의 개인 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루소는 그런 중간 단체에 의해서 일반 의지의 이름으로 둔갑돼서 만들어지는 법이나 그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들은 사실
개별 의지, 사적 의지의 네. 다름이고 일반 의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이제 루소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의회가 그 인민들 아까 사회계약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사계약 당사자들의 회합이 정기적이고 상설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 회합을 했을 때 지금 이 정부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의안 안건으로 던져서 그걸 일단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정부 형태를 지금의 정권에게 맡겨도 좋으냐 이거를 그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두 개가 다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역에서 올라오는 안건이나 뭐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의 정부 형태하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정부 형태하고 그 정부 형태를 지금 정권에게 맡기는 것 이걸 끊임없이 의회가 심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소가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그럼? 사회계약론 처음 서두에서 그 루소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있는 그대로의 인간 이미 이성이 어느 정도 잘못 사용이 돼서 이기심이 발현된 그런 사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어렵네요. 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네.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일반 의지를 만들고 일반 의지에 기초한 일반 의지가 반영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르게 할 것이냐 일반 의지가 반영된 법치를 루소는 꿈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그렇습니다. 일반 의지는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구현된 것은 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의지를 누가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시민이 주권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해서 법을 만들어라. 그게 입법권의 행사고 주권의 행사입니다. 입법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로크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요. 정당한 사회를 만들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모두가 동의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사회 질서, 정치 질서를 구현했을 때 루소가 사회경론 1권에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강자의 힘에 의해서는 권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요, 후대에? 제가 보기에 사상 철학 쪽에서는 칸트의 사상에 상당히 루소가 영향을 주었다고 칸트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청년 페스탈로치는 사회경론을 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 루소가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의 어떤 이론적 그 배경을 굳건히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루소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 전해지거나 잘못 차용되어서 뒤 이후에 발생한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울 때 자기가 이제 루소의 계승자라는 이렇게 자처하듯이 이렇게 막 루소의 사회경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갑론박을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제가 오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루소의 사회경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걸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포 정치라든가 이런 것은 루소의 인간관을 이해하면은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정치 행위인데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프랑스 혁명의 그 주체들이 실은 우리가 바로 그 일반 의지를 대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그렇죠. 사람들이 곧 전체 의지처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바로 우리가 민의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정당성을 우리가 일반 의지에 그렇죠.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루소를 적극적으로 전유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일반 의지는 의회에서의 공동 심의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제 단체가 개입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사적 이해나 사적 의지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반 의지로 쉽게 미명으로 이렇게 루소는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쓰기 바로 1년 전에 신 엘로이즈라는 소설을 쓰는데 그거 보면 진짜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루소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혁명에서 전유된 루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교수님께서 카멜레온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그리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듭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은 나로 하여금 음모에 빠지게는 않더라도 대중에게 영합하는 저속한 작품을 쓰게 할 것이다. 이런 그의 사상적 견해가 투영된 작품인 에밀과 사회계약론 등 주요 책들은 당시 권력 집단에게 박해를 받았고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자, 그런데 좀 세 분께 어려운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허희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철저한 개인주의의 확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공동이 힘을 다해 각 회합원의 인격과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 형식을 찾는 것. 그러니까 결국 다 다른 거 차치해도 자기 자신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의지라는 것이 나의 거대한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교수님은요? 저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신세계를 열어준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루이 16세가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도망가다 잡혀서 기요땡의 처형을 당할 때 한 마지막 말이 저 제네바의 촌뜨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주 유명한 그렇죠. 이야기를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샹레즘을 없애고 뭔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심어준 새로운 인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세계를 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소 전문가 오 교수님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란? 민주시민의 필독서이다. 너무 어려운데요, 민주시민들.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민주시민 되기가? 예. 그 루소는 에밀에서 그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살아가야 할 국가, 나라를 선택하고 할 때 그 교육하는 것이 다양한 정부 형태, 그 국가 간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사회계약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국가를 선택하고 또 그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 그 국민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읽어야 하는 이제 책으로서 사회계약론을 이제 루소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 되려면 또 덕과 자질을 갖춘 일반 의지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이 되려면 제가 보기엔 반드시 사회계약론을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관해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 만담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속박받고 있다. 18세기 말부터 혁명주의자들은 이 말을 자신들의 가치로 삼았다. 그리고 그 말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자유와 구속이라는 모순을 권리의 문제로 포제하고 자율적인 사회계약의 관념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 루소의 사회계약론.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곧 인간의 자격, 인간의 권리, 나아가서는 그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표현했고 이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루소의 이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근간이 됐다. 진정한 나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고 이해해야 할 책이 아닐까.